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고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의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의학의 발전, 위생 환경의 개선, 영양 상태의 향상은 인간의 생존 조건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 마지막 10년, 길게는 15년 가까운 시간을 질병과 함께 살아갑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치매, 관절 질환, 이 질환들은 하나씩 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판단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힘은 줄어듭니다. 삶의 중심은 점점 활동에서 관리로, 자율에서 의존으로 이동합니다. 이 순간부터 노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게는 고통과 불편으로, 가족에게는 간병 부담으로, 사회에는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늙을 것인가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의학은 비교적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질병은 그와 별개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질병을 찾아내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병이 생기면 심장을 치료하고 당뇨병이 생기면 혈당을 낮추고 암이 생기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접근은 인류에게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감염병과 외상, 응급질환에서 많은 생명을 구했고 평균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이 방식의 한계가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한 가지 문제만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면 혈당이 흔들리고, 관절이 아프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대사와 면역이 다시 흔들립니다. 질병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작동합니다. 한 질환이 다른 질환을 악화시키고 그 악화된 상태가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다중질환입니다. 2단계에 들어가면 의료는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약물은 늘어나고 병원 방문은 잦아지고 치료는 길어지고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병을 하나씩 치료하는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과학은 이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생물학적 노화라는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각 장기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서는 치매와 파킨슨병으로, 혈관에서는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으로, 대사에서는 당뇨병과 비만으로, 근육과 뼈에서는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다른 질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만성 염증,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단백질 항상성 붕괴, 면역 불균형, 장내 미생물 변화. 질병은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노화라는 긴 과정이 다양한 얼굴로 드러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이해는 의학의 질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학은 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이 높으면 혈당을 낮추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왜 이런 상태가 만들어졌는가? 왜 혈관이 딱딱해졌는가? 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는가? 왜 염증이 꺼지지 않는가? 왜 세포가 회복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면 결국 노화라는 공통된 흐름에 도달합니다. 장수의학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시스템이 얼마나 오랫동안 균형과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접근입니다. 기존 의학이 고장난 부품을 수리하는 방식이라면 장수의학은 부품들이 덜 고장 나도록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질병 중심 의학의 한계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비유가 있습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이후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를 잘 관리하더라도 근감소증이나 인지저하,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질병들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는 특정 장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환경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염증은 올라가고 에너지 생산은 비효율적으로 바뀌고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세포 간 소통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병을 먼저 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왜 여러 병이 계속 나타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건강수명은 단순히 오래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질병과 장애 없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건강한 상태가 1년 더 유지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원 방문은 줄어들고 약물 사용은 감소하며 입원과 수술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개인은 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삶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건강수명 1년은 단순히 덜 아픈 시간이 아닙니다. 비용은 줄이고 생산성과 자율성은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사회 전체로 보면 의미는 더 커집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더라도 건강 수명이 함께 늘어나면 의료비 증가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은 단순한 보건 지표가 아닙니다. 노동시장, 연금, 복지, 국가 재정까지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개인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구체적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얼마나 수면을 잘 취할 것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줄 것인가? 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닳는 과정만이 아닙니다. 몸 안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신호가 부정확해지고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새로운 것을 끝없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 안에 있는 흐름과 연결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 기준이 점점 현실과 맞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느 정도의 변화와 기능 저하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기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가입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질병의 발생 시점은 뒤로 밀리고 진행 속도는 완만해지고 기능 저하는 더 늦게 나타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활하고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 없이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나이의 차이가 아닙니다. 노화 속도의 차이입니다. 미래의 목표는 완벽하게 병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천천히 늙고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의학은 시대에 따라 목표가 달라져 왔습니다. 과거의 의학은 주로 고치는 기술이었습니다. 감염병을 치료하고 외상을 수술하고 급성질환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의학은 관리하는 기술로 확장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처럼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만성질환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늦추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의학은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은 유지하는 기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지는 단순히 현재 상태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과 흐름이 가능한 한 오래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노화라는 시스템 자체를 늦추고 조절하는 접근입니다. 앞으로의 의학은 특정 질병 하나하나를 다루는 것을 넘어 그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기반, 즉 생물학적 노화 전체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비교적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백신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감염병이 발생해도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병에 걸렸고 치료법도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이 흔했습니다. 질병은 예측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오늘의 의학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희생, 관찰과 발견, 그리고 긴 싸움 끝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인류가 어떤 질병과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의학이 왜 다시 전환점에 서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과거 인류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병은 전염병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상당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천연두는 오랜 세월 인류를 반복적으로 위협했습니다. 콜레라는 위생이 나쁜 도시를 빠르게 휩쓸었고,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 엄청난 희생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의 질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질병은 몸 안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적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며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19세기 후반, 인류는 질병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세균 이론의 등장입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질병을 나쁜 공기, 불결한 환경, 혹은 설명할 수 없는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질병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지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혁명이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질병을 운명이 아니라 과학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균 이론은 곧 의학의 가장 위대한 두 가지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신과 항생제입니다. 백신은 몸이 실제 병원체를 만나기 전에 미리 약한 자극을 통해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병이 생긴 뒤 치료하는 방식에서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방식으로 의학을 바꿔놓았습니다. 항생제는 또 다른 혁명이었습니다.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져 생명을 잃던 시대, 폐렴과 폐혈증이 치명적이던 시대에 항생제는 세균을 직접 겨냥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인류는 전염병에 대해 처음으로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줄었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으며 전염병은 점점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류는 질병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승리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이 줄어들자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전혀 다른 질병들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치매. 이 질병들은 과거의 전염병과 달랐습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질병의 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 것입니다. 현대의 주요 질병은 대부분 천천히 진행됩니다.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대사 균형이 흔들리다가 드러납니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오랜 시간 손상되고 염증과 지방이 쌓이며 어느 순간 막히거나 터집니다. 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의 변화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암이 됩니다. 치매 역시 수십 년 동안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면서 마지막에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질병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전자, 생활습관, 환경, 면역 반응, 장 마이크로바이옴, 스트레스, 수면.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적 하나를 찾아 제거하면 해결되던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질병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학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핵심은 더 일찍, 더 정밀하게, 더 개인적으로입니다. 예방의학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밀의학은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를 설계하여 합니다. 인공지능은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유전체 분석은 질병이 생기기 수십 년 전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장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질병의 원인과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전염병과 싸워 이긴 것은 병원체를 발견하고 백신과 항생제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는 만성질환 노화와 싸우기 위해 또 다른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도구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손상의 축적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 DNA 손상, 단백질 오류, 텔로미어 단축, 그리고 만성 저등급 염증. 이 과정들이 천천히 진행되면서 장기가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회복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결국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노화 자체를 치료 가능한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멈출 수 없더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일부를 되돌릴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장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면역계의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고 뇌와 장은 미주신경과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이 흔들리고 염증이 만성화되며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게 유지되면 염증 반응이 조절되고 면역이 강화되며 노화 속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고령자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젊은 상태로 전환했을 때 노화 지표가 개선되는 결과 특정 균주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이고 면역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임상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질병과의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백신과 항생제가 무기였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인공지능, 그리고 노화 과학이 새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장수의학은 오래 살기 위한 의학만이 아닙니다. 더 오래 스스로 움직이고, 더 오래 기억하고, 더 오래 관계 맺고, 더 오래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학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코끼리는 어떻게 풀만 먹고 그렇게 거대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는 5,000kg에 가까운 몸집을 지닙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풀, 나뭇잎, 열매, 나무 껍질처럼 비교적 단순한 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거대한 몸을 만들고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에 의해 유지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눈에 보이는 근육이나 뼈에서만 찾을 수 없습니다. 진짜 단서는 코끼리의 장 속에 있습니다. 코끼리의 장, 특히 맹장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갑니다. 코끼리가 먹는 식물성 섬유질은 그 자체로는 쉽게 소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내 미생물은 이 섬유질을 분해하고 발효시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생물들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조연이 아닙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단백질과 대사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은 다시 코끼리의 몸에 흡수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코끼리가 풀만 먹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2차 영양과 신호를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생명체는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우리 몸 안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의 목록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기능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장, 피부, 입, 폐, 비뇨생식기마다 서로 다른 미생물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이 장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해석하고 대사물질을 만들고 면역을 조절하고 염증과 에너지 대사, 심지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사람 세포의 연료가 아닙니다. 그 음식은 먼저 장내 미생물에게 도착합니다. 인간의 소화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는 식이섬유도 장내 미생물은 발효시켜 짧은 사슬지방산 같은 중요한 물질로 바꿉니다. 이 물질들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조절하며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합니다. 즉, 음식은 우리 몸에 직접 작용하기도 하지만 미생물이라는 번역기를 거쳐
전혀 다른 생물학적 신호로 바뀝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한 영양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생태계에 어떤 언어를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0세기 생명과학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DNA에 집중했습니다. DNA는 생명의 설계도이고 그 안의 정보가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점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였습니다. 1990년에 시작되어 2003년에 인간 유전체 대부분이 해독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인간의 설계도가 밝혀졌으니 생명의 비밀과 질병의 원인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간 유전자의 수는 약 2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이 숫자만으로 인간의 감정, 사고, 면역, 대사, 적응 능력의 복잡성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때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은 정말 인간 유전자만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2000년대 이후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연관성이 잇따라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만, 당뇨병, 면역질환, 염증성 질환, 신경계 질환까지 여러 질환에서 미생물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약 1만 종 이상의 미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유전자의 총량은 인간 유전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미생물들이 실제로 우리 몸의 기능에 깊이 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생물은 음식을 분해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의 수준을 결정하며 신경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우리 몸 바깥에 붙어 있는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기능을 함께 만들어가는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인간을 DNA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개체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의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개체가 아닙니다. 인간 세포와 미생물이 함께 만들어낸 복합 생명 시스템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체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하나의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는 끊임없이 정보가 오가고 신호가 전달되며 균형이 유지됩니다. 건강과 질병도 이 관점에서 새롭게 보입니다. 질병은 특정 장기 하나의 고장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간과 미생물이 함께 만든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병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질병을 구조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세포가 손상되거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바로 신호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은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세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언제 성장할지, 언제 멈출지, 언제 회복할지, 언제 면역 반응을 일으킬지를 결정합니다. 신호가 정확하면 몸은 안정됩니다. 하지만 신호가 어긋나면 몸 전체의 방향이 서서히 바뀝니다. 질병은 몸이 갑자기 망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호가 반복되며 몸 전체가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음식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 공급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장내 미생물 구성이 달라지고 미생물은 그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가공식품과 고당 시기를 지속하면 염증을 유도하는 미생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위험합니다. 방어를 유지하십시오. 염증을 계속 켜두십시오. 반대로 식이섬유와 자연식 중심의 식단은 균형 잡힌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때 미생물은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정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결국 식탁은 몸속 미생물이 어떤 신호를 보낼지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미생물의 신호는 실제로 어떻게 전달될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의 소포, EV입니다. 미생물은 단순히 장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작은 입자, 곧 소포 형태로 만들어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EV 안에는 단백질, RNA,
지질, 다양한 대사물질 같은 생물학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작은 입자들은 장벽을 통과해 혈액으로 들어가고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간, 근육, 지방 조직, 면역세포,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 이동이 아닙니다. 정보 전달입니다. 미생물은 이 부위를 통해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의 생리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든 미생물이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익균은 장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며 대사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미생물이 보내는 신호는 몸에 말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라. 불필요한 염증을 줄이라. 반대로 특정 조건에서 증가하는 유해, 미생물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보냅니다. 염증을 유지하라. 면역을 과도하게 자극하라. 몸을 긴장 상태로 두라.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몸 안에서는 어떤 신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신호는 내 몸을 회복 쪽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질병 쪽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장기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인간 세포와 미생물이 함께 만들어낸 복합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끊임없이 신호가 흐릅니다. 인간 세포가 보내는 신호, 미생물이 보내는 신호, 그리고 이 둘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통합된 신호가 우리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건강이란 특정 장기 하나가 정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질병은 어느 한 부위의 고장이 아니라 이 집단적 네트워크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세균의 집합이 아닙니다. 각각의 미생물이 따로 움직이는 느슨한 무리도 아닙니다. 수많은 미생물이 서로 소통하고 환경에 반응하며 우리 몸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 유기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마치 하나의 지성처럼 작동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단순히 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미생물 생태계에 의해 해석됩니다. 어떤 영양소는 특정 미생물을 증가시키고 어떤 환경은 특정 기능을 활성화하며 그 결과 만들어진 신호가 우리 몸 전체에 전달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읽고 균형을 맞추며 전체 생명 시스템을 조율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생명의 집단 지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강을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몸 안의 생태계는 어떤 상태인가? 그 생태계는 지금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사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반응하고 우리의 면역과 대사, 감정과 회복력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은 인간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미생물이 함께 이루는 네트워크가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건강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질병은 이 집단 지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잘못된 신호가 과도하게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계이며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생태계 안에서 생명의 방향을 조율하는 집단 지성입니다. 건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 네트워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듣는 일입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미생물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세포와 세포는 무엇을 통해 대화할까요? 장과 뇌는, 면역과 에너지는, 미생물과 인간은 어떤 언어로 소통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포도 따로, 장기도 따로, 미생물도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명은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아주 작은 막구조, 즉 나노소포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작은 소포들이 생명의 흐름을 이어주는 숨은 연결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오래된 지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과 죄에게서 벗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독립적으로 변하지 않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수많은 관계와 조건 속에서 잠시 그렇게 드러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나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무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하며 물과 공기, 계절과 시간, 뿌리 주변의 미생물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나무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가 잠시 빚어낸 하나의 모습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과학도 점점 비슷한 방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독립된 실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관계들의 흐름에 가깝습니다. 사물이 먼저 있고 관계가 나중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쌓여 우리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드러난다는 관점입니다. 이 생각은 생명과학에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생명 역시 고정된 덩어리가 아닙니다. 물질과 에너지와 신호가 끊임없이 흐르는 거대한 관계망입니다. 우리는 몸을 살과 뼈로 된 구조물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오가고 세포가 반응하고 장기가 조율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나노소포는 바로 이 흐름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포가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랜 관찰과 연구 끝에 얻어진 결론입니다. 17세기 현미경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훅은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다가 벌집처럼 이어진 작은 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작은 방이라는 뜻의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세포 개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식물도 동물도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세포 안에는 DNA가 있고 유전 정보가 전달되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질서가 유지됩니다. 세포는 단순한 작은 구조물이 아니라 생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맨 처음 세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생명의 시작은 아직도 과학의 큰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생명이 처음부터 완성된 세포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막구조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원시지구의 바다에서 지질 분자들이 물속에서 스스로 모여 작은 막주머니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포입니다. 생명의 시작에서 중요한 것은 DNA나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막이 있어야 안쪽의 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화학 반응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소포는 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닫힌 주머니입니다. 이 작은 주머니 안에서 물질이 농축되고 반응이 반복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생명의 최초 원형은 작은 소포였을지 모릅니다. 세포가 등장한 뒤에도 생명의 역사는 경쟁만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협력과 공생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약 40억 년 전 원시지구의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 시스템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포 내 공생입니다. 약 20억 년 전 어떤 원시 세포가 산소를 잘 활용하는 세균을 삼켰습니다. 보통이라면 소화되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세균은 세포 안에서 살아남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숙주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고 삼켜진 세균은 안전한 집을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세균은 세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식물의 엽록체도 비슷한 공생의 결과입니다. 생명은 혼자 강해져서 복잡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협력함으로써 더 높은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현재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세포막은 도시의 경계이자 출입문입니다. 세포액은 설계도를 보관하는 시청과 같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이고 소포체와 골지체는 공장과 물류센터이며 리소솜은 청소와 재활용을 담당하는 처리장입니다. 이 도시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만들고 어디로 보내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다시 재활용할지에 대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세포의 건강은 정확한 소통과 운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도시의 핵심 운반 수단이 바로 소포입니다. 소포 없이는 세포 안의 물류와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포는 세포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포는 세포 밖으로도 소포를 내보냅니다. 이것이 세포의 소포, EV입니다. EV 안에는 단백질, 지질, RNA, 대사산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세포는 이 소포를 통해 멀리 떨어진 다른 세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편지이기도 하고 택배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구조 요청이고 때로는 회복 신호입니다. 어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상태를 알리는 소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세포는 회복에 필요한 신호를 담아 다른 세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소포는 세포들 사이를 오가는 정교한 소통의 언어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된 부분을 작은 소포에 담아 내보내거나 필요한 지질과 신호를 다른 세포 구조에 보내 세포 전체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토콘드리아 유래소포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ATP만 만드는 에너지 공장이 아닙니다. 세포 전체의 질서 유지, 청소, 복구, 구조 조정에 관여하는 능동적인 지휘자에 가깝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리소솜의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칼슘이 오가고 지질이 이동하고 스트레스 신호가 전달됩니다. 세포 건강의 핵심은 각 소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질병이 시작됩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단백질 품질 관리와 칼슘 조절이 흐트러지고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 사이의 소통 이상이 신경세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고 세포 청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손상된 단백질과 소기관이 쌓입니다. 대사질환에서는 지질과 에너지 흐름의 조절이 무너집니다. 암에서는 원래 죽어야 할 세포가 비정상적인 신호체계 속에서 계속 살아남습니다. 질병은 특정 부품 하나가 망가지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관계망의 붕괴입니다. 신호가 끊기고 물질 이동이 어긋나고 정화와 복구가 늦어지고 전체 균형이 무너질 때 질병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노화도 이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몸이 오래되어 닳는 현상이 아닙니다. 세포와 세포의 연결, 미토콘드리아와 소포체의 협력, 장내 미생물과 숙주의 신호 교환, 수면과 음식과 운동과 마음의 균형이 서서히 흐트러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늙는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는 일이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관계를 다시 정돈하고 끊어진 연결을 회복하며 생명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노화를 이해하려면 개별 기관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몸 전체의 연결, 세포 안팎의 물류와 신호, 미생물과 인간 사이의 대화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세포 내 공생은 한 세포가 다른 세포를 내부에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공생을 보고 있습니다. 세포가 물리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도 세포의 소포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생적 상호작용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는 작은 소포를 분비할 수 있습니다. 이 소포는 우리 세포에 흡수되어 항산화 반응을 높이고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며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돕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세균이 소포를 통해 우리 세포의 기능을 조율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과거 공생의 흔적이고 세포의 소포는 현재 진행 중인 공생의 언어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명을 고정된 몸, 눈에 보이는 개체, 이름 붙일 수 있는 실체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생명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닫힌 개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연결망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세포도 아니고 같은 생각도 아니며 같은 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연속된 존재로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가 아닙니다. 끊기지 않는 흐름과 관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생명을 형태로 이해해 왔습니다. 몸은 단단한 구조이고 세포는 그 구조를 이루는 작은 단위이며 각 장기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여다본 생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생명은 멈춰있는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태였고 각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을 이어주는 가장 작고도 중요한 단위가 바로 나노소포입니다. 나노소포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음 속에 생명의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는 이 작은 소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세포의 신호를 받아들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다른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 이동이 아닙니다. 의미의 전달입니다. 지금 나는 손상되었다.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 방어하라. 이제 안정하라. 나노소포는 생명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겉으로 우리 몸은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작은 소포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보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장기와 장기 사이에서, 인간과 미생물 사이에서 이 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입니다. 다만 그 우주는 별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소포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하고 정교한 연결의 우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생명은 세포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노소포를 통해 서로를 건너가며 연결되는 흐름의 우주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고 노화와 질병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능을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만드는 능력,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특별한 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 믿음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계도 패턴을 학습하고, 문장을 만들고, 이미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은 정말 인간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면 지능은 정말 뇌에서만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정보처리 시스템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인간의 뇌, 인공지능, 그리고 미생물과 마이크로바이옴. 이 셋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무엇을 감지하고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먼저 인간의 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뇌를 흔히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뇌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뇌는 바깥 세상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읽습니다. 빛, 소리, 냄새, 촉감 같은 외부 정보가 들어오고 배고픔, 피로, 통증, 혈당, 호르몬, 염증 같은 내부 정보도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과정은 외부 환경과 내부 상태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계산입니다. 길을 걷는 순간에도 뇌는 수많은 질문을 처리합니다. 이 길은 안전한가? 저 자동차는 얼마나 빨리 오는가? 나는 지금 피곤한가? 저 사람의 표정은 친근한가? 위협적인가? 이 모든 계산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뇌의 핵심 기능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예측입니다. 뇌는 현재를 읽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순간을 예상합니다. 공이 날아오면 어디로 올지 예측하고, 대화 중에는 상대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하고, 익숙한 길에서는 다음 장면을 미리 준비합니다. 즉, 뇌는 단순한 입력 처리기가 아닙니다. 미래를 계속 시뮬레이션하는 예측 기계입니다. 그리고 뇌는 경험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해지며,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뇌는 고정된 장치가 아닙니다. 살아있으면서 스스로를 재설계하는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인간 뇌의 정보처리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력이 들어옵니다. 빛, 소리, 냄새, 촉감, 몸의 상태가 신경신호로 바뀝니다. 그 다음 뇌는 정보를 걸러냅니다. 우리는 모든 자극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 중 지금 중요한 것만 선택합니다. 선택된 정보는 더 작은 단위로 분석됩니다. 색, 선, 움직임, 소리의 높이와 리듬, 표정과 말투의 미세한 차이, 그리고 이 정보들은 다시 통합됩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과거의 기억, 현재의 감정이 하나로 묶이며 이 상황이 무엇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뇌는 예측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행동의 결과는 다시 새로운 입력이 되어 학습으로 돌아옵니다. 즉, 정보 처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의미를 만들고, 예측하고, 행동하고, 다시 배우는 순환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도 정보를 입력받고, 패턴을 학습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현대 AI, 특히 딥러닝은 인간 뇌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익힙니다. 수많은 이미지를 보면 고양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하면 문장의 흐름과 의미 관계를 통계적으로 익힙니다. 이 점에서 AI도 분명 정보처리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AI는 살아남기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AI에게는 배고픔도, 피로도, 통증도, 몸의 항상성도 없습니다. AI는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즉, AI의 정보 처리는 생존이 아니라 최적화입니다. AI와 뇌의 또 다른 차이는 의미입니다. AI는 어떤 단어가 슬픔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라는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AI의 의미는 경험된 의미가 아니라 계산된 의미입니다. 반면 인간에게 위험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몸이 긴장하고, 기억이 떠오르고, 행동이 바뀌는 실제 경험입니다. 뇌의 의미는 몸과 감정과 생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AI는 패턴을 계산하지만 인간은 그 패턴을 몸으로 살아냅니다. 이제 세 번째 축인 미생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생물을 단순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작고, 뇌도 없고, 의식도 없으니 지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생물은 놀라울 만큼 정교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감지합니다. 영양분이 충분한지, 산소가 있는지, 산성도가 어떤지, 독성 물질이 있는지, 주변에 다른 미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숙주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행동을 바꿉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빠르게 증식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휴면 상태로 들어가며, 어떤 경우에는 협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어합니다. 미생물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 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지능입니다. 미생물은 혼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쿼럼 센싱입니다. 미생물은 주변에 같은 종류의 미생물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이 되면 집단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켜거나 끕니다. 즉, 미생물은 개별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집단 수준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EV입니다. EV는 미생물이 밖으로 내보내는 아주 작은 속포입니다. 그 안에는 단백질, 지질, RNA, 다양한 신호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다른 세포나 숙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패키지입니다. 미생물은 EV를 통해 자신의 상태와 전략을 외부 세계에 전달합니다. 이즈뇌, AI, 미생물을 함께 놓고 보면 공통점과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세 시스템 모두 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출력을 만듭니다.
하지만 목적은 다릅니다. 뇌와 미생물은 생존을 위해 정보를 처리합니다. 환경을 읽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태를 조절합니다. 반면 AI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를 위해 작동합니다. 구조도 다릅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 스스로 연결을 바꾸는 자기조직화 시스템입니다. AI는 설계된 구조 안에서 학습하는 계산 시스템입니다. 미생물은 중앙 통제 없이 수많은 개체가 신호를 주고받는 분산 시스템입니다. 의미도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뇌에서 의미는 경험과 감정, 몸의 상태와 결합됩니다. AI에서 의미는 통계적 패턴입니다. 미생물에서 의미는 생존에 유리한가, 불리한가로 결정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능의 정의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능을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는 너무 좁습니다. 더 넓게 보면 지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정보를 감지하고 그것을 처리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 정의를 따르면 인간의 뇌는 가장 복잡하고 통합된 형태의 지능입니다. AI는 특정 목적에 최적화된 인공적 지능입니다. 미생물은 오래되고 분산된 생존형 집단 지능입니다. 세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정보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의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지능은 인간에게 갑자기 생겨난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명과 시스템이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작동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정보처리 능력의 스펙트럼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습니다. 브레인 마이크로비엄 EV 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정보처리 시스템들이 만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미생물은 자신의 상태와 환경에 따라 신호를 만듭니다. 그 신호는 EV, 대사산물, 면역 조절 신호의 형태로 숙주에게 전달됩니다. 몸의 장벽과 면역계는 이 신호를 읽고 변환합니다. 그리고 뇌는 그것을 다시 해석해 감정, 행동, 대사, 신경 조절 수준에서 반응합니다. 이 과정은 일방향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식습관, 수면, 질병 상태는 다시 미생물 환경을 바꿉니다. 그 변화는 다시 EV와 신호의 형태로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은 하나의 독립된 뇌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 정보 시스템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질환을 보면 정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병을 흔히 특정 기관이 망가진 상태로 생각합니다. 뇌질환은 뇌의 문제, 장질환은 장의 문제, 면역질환은 면역계의 문제. 하지만 실제 생물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질환은 개별 기관 하나의 고장이 아니라 정보 흐름의 어긋남에서 시작되거나 악화됩니다. 뇌 안의 신호 전달이 왜곡되고 면역계가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장내 미생물과 숙주 사이의 대화가 흔들리면 전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집니다. 우울증은 단지 세로토닌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폐나 ADHD도 단순한 뇌회로 이상만이 아니라 더 넓은 조절 네트워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역시 도파민 결핍만이 아니라 장, 면역, 미토콘드리아, 뇌가 함께 얽힌 조절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질환은 어디가 고장 났다가 아니라 여러 정보 시스템 사이에 대화가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치료는 그 불균형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정보가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는 생존에 직결될 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배경 자극입니다. 숲속을 걷는 동물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나는 새소리, 흙냄새, 온도 변화가 계속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극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포식자의 발소리나 위험을 알리는 냄새는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정보 처리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신호입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필요한 정보는 잡음입니다. 건강한 정보 처리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는 능력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소한 것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뇌 하나로 설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층위의 정보 처리 시스템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신경계는 감각을 받아들이고 판단하며 행동을 조절합니다. 면역계는 외부 침입과 내부 이상 신호를 구분하고 공격할 것과 보호할 것을 선택합니다. 대사 네트워크는 영양과 에너지 상태를 읽고 저장할지 태울지, 성장할지 회복할지를 조절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대사물질과 EV 같은 신호를 통해 면역, 대사, 뇌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즉, 인간 안에는 하나의 지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지능, 면역계의 조절 능력, 미생물의 집단 지성,
대사 네트워크의 반응성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순간순간 하나의 균형을 만듭니다. 인간은 여러 지능 시스템이 겹겹이 얽혀있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지능을 인간의 뇌 안에 있는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지능이 계산 시스템 안에서도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생명 안에 더 오래되고 분산된 정보 처리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뇌는 예측하고 해석합니다. AI는 계산하고 최적화합니다. 미생물은 감지하고 반응하며 집단적으로 조율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정보를 다룹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여러 정보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경험과 선택, 관계와 환경, 수면과 음식, 스트레스와 미생물 신호를 통과하면서 매 순간 조금씩 다시 구성되는 존재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이 정보 흐름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질병은 중요한 신호와 불필요한 잡음의 균형이 무너지고 여러 정보 시스템의 대화가 흐트러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단순한 지능이 아니라 뇌와 면역, 대사와 마이크로바이옴이 함께 정보를 읽고 반응하며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삶이란 그 네트워크가 세상과 만나고 흔들리고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긴 정보의 흐름입니다.